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임시감독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를 김도훈 전 울산 감독에게 맡기기로 한 건데요. 임시감독 체제가 2번 연속 이어진 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축구협회가 그동안 5월 중순까지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프로야구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법이 필요한 건지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규정상 6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한 것만 입증이 된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졸업이 6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시 연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정부 입장은 결국에 의대생들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혹시 뭐 빨리 복귀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출석 일자가 부족할 때 그때 추가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지금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는 말이고요. 네. 또 그 박 차관이 2020년 사례도 들었는데 이때 추가 시험으로 구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시험을 연기한 게 아니라 기존 시험은 원래대로 진행을 했고 추가로 시험을 열어서 구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는 그 전공의들도 그렇고 의대생들도 그렇고 돌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는 좀 차이를 명확하게 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지부도 소수라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국시 준비하는 분들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내부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말을 아끼는 상태입니다. 연세대 의대는 교육부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이번에 연세대 의과대학장이 교수진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인데요. 그동안 학장으로서 개별 면담도 해보고 15차례나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해왔지만 이런 1년의 여러 대비책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알렸고요. 그렇지만 아직 연세대 측과 연세대 의료원 쪽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또 교육부는 동맹 휴학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 총장이 학칙에 따라서 휴학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학장에게 위임을 해놓은 대학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단과대 차원에서 이렇게 휴학을 승인하는 권한은 없다라고 하는 게 교육부의 해석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 원광대 등 여타 학교들도 휴학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의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 대한의학회 등이 모여서 대응 논의를 위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 이면택 의협 회장, 김창수 전외교협 회장 등이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단일화된 의견을 제시하자, 또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언제나 정부와 대화의 용의를 열어두자, 이런 식의 세 가지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전공의들이 빠져 있다는 점,
지금 사실 이 사태의 가장 주요한 네. 당사자들이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단일안을 내고 정례화를 하겠다. 대화할 용의를 열어두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일단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면서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오히려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게 될지 이 부분도 이목이 쏠리게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어머니가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이 어머니 김정애 씨인데요. 딸이 그 하은이라는 딸이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갓난아기 때 입양을 해서 24년간 돌보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이게 발달장애 증후군 중에 하나인데 사지 기형, 특징적인 얼굴 모양,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하고 있고 선천성 희귀 질환인데요. 김정혜 씨가 이날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만나서 정부와의 갈등을 제발 좀 끝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전공의들이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3개월이 우리에게는 30년이 넘은 것 같다. 치료할 선생님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했고 또 이면택 회장에게는 직접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면택 회장은 최대한 빨리 대화를 해서 어려운 국면을 풀어가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인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됩니다.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이건데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소르본대학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 중에 한 구절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과 화환을 함께 보내서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년 연속 추도식에 참석하고 여야 대표 등 지도부도 대거 추도식에 집결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참석을 해서 추모할 예정이고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우 정의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자리합니다. 이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 인사들도 모이게 되고요. 노무현재단이 이 추도식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황의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도식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에 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퇴임한 뒤에 이렇게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문 전 대통령 예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또 오늘 국민의힘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인간적인 면모와 채취가 남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당의 외연 확장, 재건 또 그리고 동시에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황우여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하기도 했었고 또 황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일시 귀국했는데요. 이 김 전 지사의 행보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지금 영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런던 정경대 방문 교수 활동차 지난해 8월부터 출국을 했었고 이번에 이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지난 19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부부와 만나서 2시간가량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으로서 첫 경남도지사 선출되면서 한때 유력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근데 아직 복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8년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인데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철저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어떤 그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지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문계 적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친문계에서 주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게 하나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선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의중은 어떠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선 김경수 전 지사는 잠깐 들어온 거라서 가능한 빨리 다시 출국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좀 더 공부한 뒤에 연말에는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어요. 네,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일정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겠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이 요청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회법 절차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처리는 물론이고 본회의 개최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죠. 네, 먼저 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때 당일에 특검법 왜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 명분을 깨부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이고요. 이 대통령실이 근거로 든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건 합의가 없다. 합의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3년의 대북송급 특검법이나 2012년의 내곡동 특검 모두 야당의 단독 처리가 있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법 때 그때 여당 민주당이었는데 퇴장을 했었고 한나라당 자민련 등이 야당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두 특검 모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었고요. 또 이 후보 추천,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법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도 야당 교섭단체 후보들만 추천을 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때 당시에도 여당 특검 추천은 배제가 됐었고요. 또 이제 언론 브리핑 조항 일일이 그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반박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죠.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이미 존재를 해서 그때 시시각각 언론 브리핑, 언론 그게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또 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 특검팀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논거를 반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을 호소하고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총선 낙선 의원들에게 물밑 접촉을 해서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는 편지를 첨부하면서 찬성표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다음 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진 의원들과 그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특검 반대를 아예 당론으로 정한 거죠. 그러면서 네. 이탈표를 막으면서 본격적으로 좀 내부 단속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중진 의원들도 화답하듯이 단일 대우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여당 의원들하고 물밑 접촉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두고 이거 상대당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은 삼가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표결에 붙일 거지 당론으로 반대 표결을 강제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다수 의견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막하고 그걸 안 따르면 징계하고 벌 주겠다고 말하는 건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시점상 총선이 끝난 시점이라 낙선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무기명 투표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반전을 가져올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 이른바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거원을 또 추가로 확보했다고요. 네, 공수처가 최근에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런 진술을 새롭게 확보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게 VIP 경로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VIP는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대통령의 경로가 이건 결국에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으로 가게끔
만든 배경이었다라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공수처도 이 발언, 이 증언을 토대로 지난 김계환 사령관 소환조사에서 이 VIP 경로설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만 이 김계환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그날 이 최상병 관련한 수사 보고가 없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 증언으로 일단은 이 박대령 주장이 힘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앞으로 윗선으로 향하게 될지도 지켜볼 일이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6월에 공매도가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해서 금융시장에 출렁였는데요.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취재진들과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대통령실은 계속 공매도 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 그런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다시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 며칠 전만 해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에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를 하면 좋겠지만 기술적 문제가 미비하다면 시장이 예측 가능한 재개 시점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네.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또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이런 뭐 이복현 원장이 전체 시장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뿐이지 재개 시점을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사실 또 이 공매도 금지하기로 했을 당시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실이 총선용으로 내놓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또 공매도 재개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또 여기서 문제는 그 금융당국과의 그런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정책 협의체를 만든다고요. 네, 고위 당정 정책 협의체를 만든 건데요. 기존의 고위 당정 협의회도 있었지만 이 외에 추가로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를 해서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일련의 요즘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배경이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정례화해서 매주 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참 이 회의가 시작된 첫날에 이 공매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엇박자가 감지가 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안에만 살펴본 것도 벌써 해외 직구 사태부터 해서 고령자 운전면허, 여기에 공매도까지 사면타로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수락 방음터널 안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오전까지만 해도 정체가 심했는데요. 지금은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만 어렵습니다. 반대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막힙니다. 한강대교 지나서는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국회 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 준비 관계로 의사당대로 국회 쪽에 전면 통제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 당진 대전선 대전 방향 진입로가 지금 도로 보수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5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미리 국도로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매송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3차로에서 하는 작업 여파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는 축구협회가 6월로 예정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결국에는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20일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를 김도훈 감독이 임시 사령탑으로 이끌게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결국 국가대표 새로운 감독을 뽑기 위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좀 긴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임시의 임시 감독으로 체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시감독 체제가 이어진 게 임시감독 다음에 또 임시감독 체제가 이어진 게 1995년 이후에 이제 거의 막 30년 만의 일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95년에 있었던 일이 2024년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선 김도훈 감독을 일단 보자면은 선수 시절에는 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라든가 울산 HD의 감독을 맡기도 했었고 당시 2020년에 울산 HD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요. 이 김도훈 감독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경기가 중국과의 경기 그리고 싱가포르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싱가포르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등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아마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도훈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들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박건아 코치가 수석 코치로 김도훈 감독을 보좌를 하게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최성용 코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용형 코치가 또 이제 선수들 출신들 중에서는 코치진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이외에도 이 양영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도 김도훈 감독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3차 예선을 확정했지만 6월에 열릴 2경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도훈 임시감독 어깨가 좀 무겁겠어요. 그 전에 임시감독이었던 황선홍 감독이 결국 국가대표팀에서는 뭐 약간의 성과를 냈습니다만 올림픽 대표팀에서 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면서 어떤 책임감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싱가포르 원정과 중국과의 홈 경기입니다. 6일에는 싱가포르의 원정을 가고요. 그다음에 안방에서는 중국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미 거의 확정적인 이유가 2경기 중에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3차 예선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쉬운 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훈 감독이 짧은 기간 내 선수단을 소집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월 안에 후임을 뽑겠다고 공언했던 이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아주 거셉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감독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제시 마치 감독과의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전적인 이유로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캐나다 축구협회는 당시에 이 캐나다 구단 3곳에서 구단주들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어떤 협상력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서 물론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천안 축구센터 건립이라든가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거고 섣부르게 감독 선임 기한을 좀 5월 내로 선임하겠다고 못 박아버린 게 오히려 저는 이 협상 카드에선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후보로 꼽히고 있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그리고 헤수스 카사스 감독 그리고 이제 세눌 귀네스 감독들 이런 감독들이 무직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우리 편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5월 내로 무조건 결정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 입장에서는 협상에 있어서 좀 더 본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진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굳이 이렇게 데드라인을 좀 바트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9월 전까지는 차기 감독을 선임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네. KBO 리그가 역대급 흥행몰이를 하면서 신기록을 쓰고 있다고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약간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32경기에서 총 69경기에 10,000원 관중이 들어섰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5 시즌 때부터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이 됐는데 10개 구단 체제 이후로 최다 매진 기록인데 네. 종전 기록이 2015 시즌에 기록했던 68경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리그 전체를 진행을 한 다음에 68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즌이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는 대단하네요. 네, 앞으로 더 얼마나 높은 수치까지 올라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구단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한화 이글스의 관중 동원 수치가 압도적입니다. 홈에서 열린 23경기 중에 21경기가 매진이에요. 평일 경기를 포함해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매진뿐만 아니라 관중 수 자체도 굉장히 좀 증가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총 관중이 33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했을 때 32%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화가 역시 65%로 가장 많은 관중 증가율을 보였고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와 NC가 62%, 53%의 관중 증가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팀 가운데서 6개 팀의 이 외국인 투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네. 이 구단들이 고민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사실 KBO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 농사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선발 투수 2명인데 네. 이렇게까지 많은 외국인 투수들이 부상으로 약간 걱정을 하는 경우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 그리고 기아의 윌 크로우 선수, SSG의 엘리아스, KT에서는 벤자민, 하나는 둘 다 아픕니다. 페냐와 산체스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카스타노 선수까지 지금 네. 안 아픈 구단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두 선수들이 아프진 않은데 부진해서 또 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SSG 랜더스는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제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부상이 예를 들어서 뭐 시즌 아웃급 큰 부상이 아니고 작은 부상인데 사실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아스 선수가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 6주 기간 동안 같이 뛸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한 겁니다. SSG가 시라카와 케이쇼라는 일본 외국인 선수예요. 이제 이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통해서 영입된 최초의 선수인데 네. 제가 연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뭐지?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나?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6주 기준에 1,500만 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6주 동안만 뛰고 만약에 다시 웨이버 공실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쓰고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있을 텐데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라카와 케이시 선수가 지금 도쿠시마 인디고삭스라는 독립리그 소속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프로야구 지명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6주 SSG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직후가 일본 프로야구 드래프트 기간입니다. 네. 즉 한국에서 소위 말해 쇼케이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나면은 본인도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SSG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충만한 선수를 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윈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던 이정우 선수가 부상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국 어깨 수술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좀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시즌 초반에 안 좋았던 부분에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 현지에서 가장 어떤 어깨 수술에 있어서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닐 엘라트라체 박사가 결국 어깨 관절 와순 파열 진단을 내려서 수술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도 빨라도 6개월 정도의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시즌 아웃은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참여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한국 여자 유도 선수가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9년 만에 금메달을 땄어요. 최근에 이 유도 종목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질 않아서 네. 좀 걱정하시는 유도 팬들이 많았는데 이 허미미 선수가 세계 랭킹 6위거든요. 네. 이번에 29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세계 유도 선수권 여자 57kg 이하급 결승전에서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이 크리스타 데구치 선수를 꺾고 우승을 따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명승부였거든요. 네. 이 당시 이제 허미미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이 데구치 선수에게서 세 번째 지도 벌칙을 이끌어내면서 결국 반칙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유도가 사실은 이렇게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게 95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앞서 축구 대표팀 때도 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네. 당시 일본 치바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에서 정성숙 조민선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었는데 거의 29년 만에 따낸 금메달이 되겠고 남자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당시 아제르바이잔에서 2018년도에 열렸던 안창림과 조구함 선수의 메달 이후로 6년 만에 거둔 값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금메달을 안겨준 허미미 선수 아주 특별한 사연도 갖고 있다면서요. 우선 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이제 유언으로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남기셔서 네. 한국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허미미 선수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이 오대조 할아버지신데 네. 군위 지역에서 당시 항일 경문을 붙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됐던 허석 선생의 5대 이제 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본 고교 랭킹 1위에 올랐던 동생인 허미오 선수도 지금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 자매로 또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도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허미미 선수는 파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출전권을 현재 획득한 상태고요. 앞서 이 세계 선수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준환 선수도 남자부에서 동메달을 또 따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해 세계 선수권에 이어서 이 2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올림픽이잖아요. 지금 이제 런던 올림픽 이후로 좀 긴 노골드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여자분은 96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로 노골드이기 때문에 이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네. 깜짝 메달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네. 길고 길었던 VNL 대회 30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풀릴까 싶을 정도였는데 네. 드디어 이제 태국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6월 15일 이후로 31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된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2022년, 23년에는 전패였거든요. 그러면서 감독도 바뀌기도 하고 이번 승리가 또 이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여자 대표팀 사령탑을 맡고 나서 거둔 첫 승리가 또 되기도 하겠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대표팀 은퇴 이후에 네. 이 에이스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강소희 선수가 그 자리를 좀 채워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강소희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패를 끊는 과정에서 22점을 득점하면서 양팀 합쳐서 최다 득점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에 더해서 정지훈 선수 그리고 박정아 선수가 나란히 16점씩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네.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 하면 세계 무대에서는 높이가 좀 부족하다. 특히 미들블로커 싸움에서 항상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미들블로커로 나섰던 이주아 선수 그리고 이 이다현 선수가 각각 블로킹 5개랑 2개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가 물론 태국이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센터진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김다인 선수 그리고 이 리베로에서는 한다혜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서 이제 이 VNL 대회 전체 중 1주차 종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좀 살펴보면요. 네. 김다인 선수가 앞서 말씀 세터 포지션인데 1주차 종료 기준으로 해서 베스트 세터 부분에서 전체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국가대표팀을 떠난 이후로 세터 부분에서도 약간 골머리를 앓고 네. 있었는데 김다인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어서 강소희 선수도 베스트 누적 득점 순위에서도 누적 51득점, 공격 점수 45득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남았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 네. 2주차부터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 30일부터 대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불가리아, 폴란드를 상대하고 6월 2일에는 튀르키예 그리고 3일에는 캐나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12일에는 또 일본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와의 결전을 마지막으로 VNL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도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이사하느라고 피아노를 옮겼다든지 음이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는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죠. 조율이란 단어는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춰 고름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율은 사전 조율을 하다 또는 두 집안의 갈등에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예문에서처럼 문제를 어떤 대상에 알맞거나 마땅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조율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조절과 조정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조절은 균형이 맞게 바로 잡음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이란 뜻이고요. 보통 체중 조절, 식사량 조절 같이 쓰기도 하고 그 선수는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여 중도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조정은 고를 조자에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것으로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합니다. 보통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또는 공공요금의 조정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인 조율, 조절,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한자 고를 조자를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강릉과 대부분의 경상권은 30도대, 30도를 넘는 낮 기온도 나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5.8도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25도로 평년 수준 예상되지만 대다수 지역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도 크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아 서해상에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이 고기압권 내에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도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 영서와 영남으로 약간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20mm가량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강릉 32도, 전주 29도 등 22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영동과 호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당분간 서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내일도 서해안으로 안개가 유입되거나 복사냉각으로 곳곳에서 내일 새벽에 안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주로 산간 쪽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5도로 예상되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6도, 습도 4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권위주의, 지역주의 기득권과 맞섰던 노무현 정신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 대통령이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물가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작년 동기 대비 1.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 근로소득은 4% 가까이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 150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0년형보다 낮은 징역 2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친 지 오래됐다면서요. 네, 최고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중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이미 SNS에서는요, 이처럼 지인, 아는 사람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친 지 오랜데요. 특히 이번처럼 공범을 모집해 공통 지인을 범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의 지인 능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수십 개의 대화방이 뜨는데 참가자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인을 몰래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면서 음란 영상물을 만들어달라, 모욕해달라 같은 요청들이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 서울대 N번방 주범들과 유사하게 공범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눈에 띕니다. 몇 년생 겹지인 찾아요 같은 제목 아래 거주지와 나이 등을 나열하고 공범 희망자가 나타나면 공통 지인을 파악해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진짜 영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술이 진화하면서
범행 난이도도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SNS에선 의뢰비로 3만 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면 딥페이크 영상부터 사진까지 제작해주는 계정들이 즐비하고요. 아예 무료로 만들어주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 건수도 증가했는데요. 매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180건에 달했고요.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덩달아 폭증해 4년 전 500건이 채 안 됐던 시정 요구는 지난해 7,000건을 넘어서면서 3년 새 무려 15배 넘게 뛰었고요. 네. 올해 4월까지 벌써 5,000건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은밀한 범행 패턴 탓에 적발도 쉽지 않고 이미 퍼져버린 음란물을 없애기는 더 어렵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불법 영상은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에 기반한 사이트에서 유포되지만 국내 기관들은 삭제 요청 권한이 없고요. 관련자 처벌도 어렵습니다. 관련 법안에는 반포 목적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 소지 목적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유포 목적이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당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건 올해 도입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요즘 비혼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 기업에서 비혼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논의가 시작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비혼 선언을 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비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 휴가와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하면서인데 사측 역시 관련해서 논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관계자는 비혼금을 도입하려면 기재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노조 측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서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 이를 두고 저출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자칫 비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비혼도 결혼과 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합계 출산율 0.6명대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LG U+, NH투자증권 등 이 사기업에선 비혼 선언을 한 직원들에게 지원금과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 안에서마저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느낌이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출산 관련 복지도 잘 돼 있어 비혼금이 시대를 역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비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면 앞으로 닥쳐올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가 생겨 저출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연금공단은 출생률 감소로 혜택 대상이 줄고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수요가 다양해졌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출산 준비용품 지원 사업을 중단했고 광주시는 재정적 부담으로 지난해 출산 가구에 100만 원을 주는 출산 축하금을 폐지했는데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 참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와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또 초저출산 시대에 비혼을 장려하는 꼴이다. 관혼상제와 무관한데 경조금을 주는 건 공정이 아니다 같은 의견도 수긍이 가는데 네. 비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생략된 채 제도가 먼저 도입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 내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고요? 네, 내일 정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 심사가 이뤄지는데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음주운전 혐의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제외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그리고 본부장 전모 씨도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데요. 이 씨에게는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가, 전 씨에게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호중 씨 계속되는 논란에도 공연을 강행해왔죠. 당장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공연까지 출연하고 나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영장 심사는 보통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잡아둔 상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서울 공연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 곳이 또 있다고요. 네,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에 경북 김천시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김천은 김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곳인데요. 김천시는 3년 전 2억 원을 들여 김천 계곡 일대 100m 구간에 김호중 벽화와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매년 10만 명이나 찾을 정도로 김호중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선 성지순례 1위 코스로 꼽혀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건데요.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 이름을 딴 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들끓는데 김천시청은 일단 두고 보자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 명성을 이용해 지역 홍보에 나서는 일부 지자체의 편승 마케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올랐는데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바로 효과를 내는 특효약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연예인이 무리라도 일으키는 날은 지자체 명성에 이렇게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 10년 전 빅뱅 출신 승리의 중국 팬클럽이 강남 역삼동 근린공원에 승리숲을 조성했는데 이후 버닝썬 사태로 논란이 거세지자 승리숲에 부지를 제공한 강남구를 비판하는 여론이 줄을 잇기도 했죠. 물론 신해철 거리부터 김광석 다시 그리기 일처럼 성공적인 사례도 많지만 이렇게 핫하다고 무턱대고 바로 따라가다간 뒤탈이 나기 마련인데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이영승 교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경찰이 학부모 등 사건 관련자를 이제 수사 진행한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냈어요. 네, 3년 전이죠. 경기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단순 추락사인 줄 알았지만 지난해 교육청에 감사해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정황이 발견되면서 사망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순직이 인정됐고 유족의 고소와 관할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수사에도 나섰었죠. 그런데 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학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로 연락한 건 맞지만 협박이나 강요 등 범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이 교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6년 이후 사망에 이른 만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초등교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의 부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학생의 부주임에도 불구하고 고 이영승 교사는 법적인 송사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입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는 엄청난 심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경찰 수사는 이 같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자체 감사 결과에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리자들의 직무유기를 확인한 바 있다면서 교육청은 끝까지 소속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경찰의 재수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요. 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서 경찰은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고 재수사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운동을 펼쳤는데 현재 3,0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네. 교사 커뮤니티에도 당혹감을 나타내는 글들이 이어졌는데요. 한 교사는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서희초, 호원초 등 모두 죽은 교사는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교권이 회복되겠느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법이 바뀌고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 납득하기 힘든 이유인데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은 시행도 했지만 보신 것처럼 지급 강제성도 없고 징역형이 선고된 건 지금까지 겨우 한 건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만 해도요. 2019년 남편과 이혼한 이후 홀로 딸을 키워왔는데 당시 법원은 친부에게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친부는 단 1년치 양육비만 지급했을 뿐 지금까지 2,200만 원이 넘는 양육비 지급을 미뤘고요. 이행명령 신청 등 행정 절차에도 꼼짝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 이마저도 집행유예로 끝나면서 아이 엄마는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아이 엄마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것뿐인데요.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아이 엄마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통을 터뜨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고소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3년에서 4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중도의 양육비를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검토되고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당장 다음 주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뉴스들이 이어지네요. 다음 소식은 최근 원두값이 껑충 뛰면서 이 1,000원대 아메리카노가 사라질 위기라고요. 네, 최근 원두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가 전략에 나섰던 카페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던 1,000원대 커피도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전체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지난달 커피 원두 수입 가격은 전달보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악화했기 때문인데 인스턴트 커피나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주로 사용하는 로부스타 원두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고 아라비카 원두 대부분을 생산하는 브라질도 냉해 피해와 커피 녹병으로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하나둘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더벤티는 음료 가격을 최대 500원 올렸고 더 리터는 메뉴당 평균 400원가량 올렸고요. 개인 카페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오름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7, 8월 본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최근 케냐 홍수 여파까지 겹치고 있고 또 여름 주요 커피 생산지의 고온과 가뭄이 심해지면 원두 가격 상승세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합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외 린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공감 능력이 좋으려면은 공감을 많이 받아본 아이가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 능력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즉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자녀와의 대화는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면 좀 육아가 쉬워지겠거니 했는데 아이가 커서 말이 통한다고 해도 이렇게 대화가 썩 굉장히 잘 된다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성인이랑 대화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성인과 자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라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부모라는 입장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 발달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독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 발달에 이 대화는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가장 기본으로는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성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 양육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언어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 TV나 지금처럼 라디오 같은 것을 들어도 그 소리를 듣고도 언어 발달,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네. 그 대화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과 실제로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쌍방향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생생한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생생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는 아이의 단순한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언어성 지능, 즉 언어를 기반으로 한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고 능력을 기반으로 한 언어성 지능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성 지능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이 첫 단어가 뭐 엄마, 아빠, 뭐 까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맘마 이런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배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엄마를 부르고 싶을 때 엄마라고 부르고 뭐 자동차를 가리키고 싶을 때 자동차 하면서 이제 명칭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명명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좀 나이가 들면은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 화났어, 나 슬퍼, 외로워, 뭐 이런 감정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느껴지는 것을 언어화해서 이런 게 화나는 거구나, 이게 슬픈 거구나 하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바다, 우주, 사막, 뭐 펭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하지만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언어화해서 머릿속에서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하는 능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추론 능력까지도 이게 언어성 지능이 기본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이가 크면서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대화가 그냥 아이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뭐 여러 지식들을 막 전달한다고 해서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 많이 알려줘야지 하고 막 쏟아내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의 목적이 훨씬 강하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교육도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대화형 수업, 참여형 수업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대화를 할 때는 꼭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목적보다는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고 또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 과정에 맞춰서 이제 부모가 느끼는 바를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그런 뭐 대화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궁금해서 이제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계속 누군가 한 사람이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한다. 왜 그랬어? 그건 왜 그랬어? 계속 질문하면은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부담스럽고 좀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질문은 사실 대화를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느끼는 생각을 난 이게 좋아. 왜 좋아?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좋다고 느낀 건데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 감정이 슬프고 화난데 뭔진 잘 모르겠는 아이들. 그러니까 조리 있게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은데 계속 이제 물어보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오늘 왜 그 옷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왜? 이 옷이 이상한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말했나? 나 이거 좋아하면 안 되나? 하고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질문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도 보면 사실 스몰 토크를 잘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말수 자체가 적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이와 대화할 때 좀 어떤 노력을 해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은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언변 뛰어나신 분도 마찬가지고 말수가 적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네,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수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처럼 상담을 하는 직업들은 왠지 이제 말을 잘하는 법, 상대를 설득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듣는 것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들어주는 것인데 특히 이 이제 들어주는 것을 우리 정신과적 용어로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네. 적극적 경청. 근데 사실 듣는 건 좀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청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귀로만 이제 언어적으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와 숨은 뜻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보내는 모든 신호를 읽어내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이제 내담자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문을 열기 전 그 구두 소리, 그다음에 문을 어떻게 여는지, 문을 열고 첫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외향은 어떤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그리고 네.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떤 자리에 앉는지, 그리고 나에게 처음 건네는 말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너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뿐만 아니라 너가 보내는 모든 신호들을 내가 읽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저랑 대화할 때도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할 때도 네.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아나운서님이 시계를 보신다든지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의도를 파악한다든지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눈을 더 초롱초롱 거려 주신다. 네. 그럼 이게 좀 재밌구나 하면서 그 얘기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무언의 사인들을 읽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적극적인 경청을 아이와 대화할 때도 적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기법인 것 같고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할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신생아 때는 모든 부모들이 이 경험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신생아 아이들이 갓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의도나 의중,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모든 신호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울 때의 높낮이, 피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울음소리는 배고픈 소리야. 이렇게 울면서 배를 몸을 뒤트는 거는 졸리다는 소리야. 표정이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날 부르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얼굴 표정, 몸의 변화, 발구름의 정도, 울음소리의 미세한 차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때는 그랬다가 점점 말이 이제 좀 통한다 싶으니까는 자기 표현 할 수 있네 하니까 이제 어느새 부모님들의 눈이 아이에게서 이제 멀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해도 한쪽으로는 설거지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하시면서 아이의 말만 귀로만 듣습니다.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걸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공감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생각이 궁금해. 너의 감정은 너의 말은 내게 정말 중요해. 이런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 아이가 보내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든 사인을 읽어내시려는 것, 그 적극적인 경청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반성하게 돼요. 네, 아이와 대화하는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320님. 조카와 대화를 하려고 한 건데 아이가 기분 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리는 건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조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저희 아들도 고모랑 대화를 하다가 종종 싸웁니다. 근데 제가 사실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고모나 이모나 이런 이제
그 가족 관계에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 아이 나이의 수준별 대화나 인지 수준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 것이라 생각하고 뭐 혼을 내거나 아니면 알려주는데 이 아이 수준에서는 그게 맞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제 혼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콩으로 최수연님은 대화를 많이 하면 아이 발음도 좋아질까요? 네. 우리 아이 말이 늦게 트여서 언어 치료를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만 5세인 지금도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시도하면 좋아질까요? 하셨어요. 발음이 정말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음장애라고 하는데 어떤 네. 특정 발음을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뭐 특별히 전달하는데 이제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특정 자음이나 모음 발음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는 그 발음을 못 내는데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그거를 수정해 주려고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게 되면 다시 따라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은 대화에서 아이가 힘들겠죠. 계속 지적받는 기분이 들고 네. 못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발음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치료 받아야 될 정도인지 전문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연습할지를 코칭 받는 게 좋겠습니다. 9193님이요. 초등 딸이 지렁이 젤리를 지젤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아이와 대화 얘기를 하려다가도 이 줄임말이 거슬려서 줄임말을 못 쓰게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또 대화가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그냥 둬야 하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진짜 그 많은 보호자분들의 고민이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줄임말이 그렇게 뭐 이렇게 권장할 만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대화는 더 도움이 되기는 하고, 또 아이가 줄임말을 계속 본인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사용하던 말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지적을 하면은 또 이 부분도 대화를 중단하게 되거나 엄마랑 대화는 재미없어. 막 얘기하다 보면 네.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줄임말에 대해서 줄임말을 사용하니까 엄마는 조금 어렵다, 뭐 이 정도는 말을 해주시되 매번 지적하시지는 않는 그런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부모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다른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사용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좋아 보였거든요. 하셨어요. 네, 이 존댓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존댓말이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권위를 잃으면서까지 뭐 해주시겠어요? 뭐 이를 와주시겠어요? 뭐 이거는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뭐 네. 이렇게 너무 극존칭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사실 권장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도 입으로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가족의 가치관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023님,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떠들다가 지쳐서 잠들던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또래 남자아이 키우는 집에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이 시기엔 그런 건가요? 하셨어요. 네, 저희 아들은 6살인데도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특히 이제 조금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엄마랑 놀고 싶고 지금 당장 현재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들을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굳이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뭐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혼날까 봐. 혼날까봐 이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하면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를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체육 시간이 있었는데 체육 시간에 오늘은 피구했어? 뭐 농구했어? 뭐 지난 시간에는 너 농구했는데 이번에도 농구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큐를 주면서 얘가 좀 더 대화를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부모가 이끌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시기를 대화를 얘가 안 한다고 해서 그래 뭐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부모도 이제 대화를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대화의 양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대화는 계속 시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가 대화를 안 하는데 대화 시도 계속 해야지 하면은 질문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앞서 말했던. 그쵸.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가 많이 얘기를 안 할 때는 내 얘기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엄마는 오늘 이랬어. 아빠는 오늘 이랬는데 어땠어? 아빠가 오늘 야구를 봤는데 뭐 졌다. 네. 뭐 다음 주에는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부모의 얘기라도 계속 해주면은 이 대화의 고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그렇게 궁금해할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의 이야기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군요.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학로에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작품, 작은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브론테라는 작품. 뮤지컬 브론테요. 네. 어떤 작품이에요? 이제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작품의 그 어떤 상징적인 건 잘 만들어진 여성 서사의 소극장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라고 하면 여성이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요 얘기를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되겠죠? 네. 혹시 그 우리 진행자님께서 브론테 자매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매들이요? 브론테 자매들이요? 브론테가 이제 자매들입니다. 이거 유명인들이요? 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거의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얘기 들으시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브론테 자매들은 아마 못 들어보셨어도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책들이냐면 아그네스 그레이,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들어봤어요. 그죠? 네. 이게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봤냐 아닌 들어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들의 작가들이 이 책이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이 책들의 작가들이 각각의 작가들이 브론테 자매들이에요. 이 세 자매가 모두 이렇게 그 유명한 소설을 다 쓴 거예요. 대단한 자매들인데 그렇네요. 이 뮤지컬 브론테는 그 자매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몰라도 공연을 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책 제목 듣고 패스 이러지 마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이 브론테 자매들은 이제 그 저희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라고 불리는 그 대영 제국 시대.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많았었던 그런 시기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이 글을 쓰는 것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이 세 명의 천재 작가들이 그 가난한 목사의 딸로 이 세 명의 자매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말씀드리면 샬롯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앤 브론테. 샬롯, 에밀리, 앤 이 자매들이거든요. 이 자매들이 이제 집이 가난하고 그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기니까 어려움이 닥치거나 슬퍼지게 되면 이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상상 속으로 도망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자매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같이 그냥 그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면서 행복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날 이 자매들이 스스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자매들이 정식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쉽지가 않았는데 자매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필명을 따로 만들어서 하자. 여성이라는 걸 그 밝히지 않고 그래서 필명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 서로 이제 작품 같은 거를 자기가 이런 시놉시스 어때 하면서 개발해서 갖고 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판도 하고 또 좋다고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공동으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썼던 첫 번째 책은 초라하게 실패하게 돼요. 그 서점에 가서 몇 권 팔렸는지 봤더니 한 권 팔렸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지난달에도 한 권 팔렸으니까 총 2권 팔렸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세 자매가 글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었던 내용이 좀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 첫째 큰딸인 샬롯 브론테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 뭐 이런 사람이었고, 둘째 에밀리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정말 써내려가고 싶은 얘기를 막 쓰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고, 네. 막내였던 애는 글쓰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작업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친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명의 공동 작업이 세 명 모두한테 다 만족스럽진 않았던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둘째인 이 에밀리가 극 중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들판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거칠고 이제 음산한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막 쓰여진 소설을 에밀리가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세 자매가 응원을 해주면서 그 책을 이제 완성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딱 그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평을 막 남기게 돼서 이 첫째인 샬롯이 왜 그런 글을 썼냐 이러면서 이제 세 명의 그 자매들의 간의 갈등이 크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뮤지컬 브론테에 나오는 이 브론테 자매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은 분명히 알고 있는 들어는 봤던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 아그네스 그레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과정 안에 그 첫째인 샬롯을 제외한 둘째와 셋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은 이제 이 자매들이 서로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이 자매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 서사죠. 예. 네,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이라서 그런지 그 소설을 쓴 브론테 자매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뮤지컬 브론테는 실화를 뭐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뮤지컬로 만들어지면서 그냥 그 이 브론테 자매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처럼 이렇게 쭉 뭐 형식을 멋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좀 판타지적인 그 설정을 하나 가미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 자매한테 어느 날 그 정체불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해요. 근데 이 편지를 딱 봤는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그 샬롯 큰 딸한테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잃기 전에 당신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고, 둘째인 에밀리한테는 어떠한 비난이 막 쏟아져도 당신의 글을 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고 있고, 셋째인 앤한테는 당신의 짧은 생애가 너무 안타깝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발음을 좀 어눌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게 미래에서 온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편지가 어떤 사람한테 온 편지인지,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가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약간 오열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좀 그 드라마틱한 포인트이기도 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예. 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 뮤지컬 브론테 이거 그 노래 좋다고 그 대학로에서 공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소문난 작품이거든요. 브론테 자매들이 이제 아까 그 분위기 좋았을 때 네. 그들만의 놀이로 상상과 이야기를 막 펼쳐내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우리만의 노래라는 넘버인데 혹시 우리 자매가 그 형제가 자매이신 분들은 요거 내용 들어보시면 그냥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끼리 어떻게 지냈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브론테 가운데서 우리만의 노래라는 제목의 넘버 강지혜, 김이후, 이하진 배우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망할 기숙학교 더 망할 폐병으로 언니들이 먼저 떠난 뒤 남겨진 브론테 중 첫째가 된 나 샬롯. 갑자기 웬 자기소개야. 온 가족 모여 살기엔 좁은 이 집 가난한 목사 아버지. 여자가 먹고 살 길은 결혼 아니면 가정교사. 이러니 내가 글을 안 쓰고 배겨? 멍청한 세상 편협과 아집에 잡아먹혔어. 나도 같이 멍청해지는 기분이야. 거지 같은 기숙학교 생각이 날 땐 주인공은 날 대신에 소리쳐. 상상을 멈추면 안 돼. 죽는 게 무서워.
이건 우리만의 작은 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생쥐 같던 이야기들이 사자만큼 커다래져 지루한 낮을 삼키지. 나는 이 세상의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 아랫도리에 달아버릴 순 없잖아. 숙녀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해. 재료 손질, 요리 준비, 차수하기, 기도하기, 아님 낮잠 자기. 숙녀에게 허락된 인생이란 따분해. 누군가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병이 들어 눈 감으면 끝이지. 정말 신기해서 고작 그걸 위해 날 만드셨을까. 하다못해 빵 반죽도 맛있으려고 태어나는데 난 순한 얼굴을 가진 조물주의 하나하. 그 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반항들. 거지 같은 주인집이 생각날 땐 주인공은 나 대신 선택하지. 전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거지. 사는 게 막막해지는 밤이면 주인공은 나 대신 선택하지.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잠깐만. 이건 우리만의 커다란 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생쥐 같던 이야기들이 사자만큼 커다래져 지루한 낮 삼키지. 우린 책 속에서 거인이 되지. 소설은 우리의 방패가 되지. 브론테는 브론테만의 방식으로 해 뜨기 전 찬란한 새벽이 되지. 우리의 글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거야. 자유. 우리만의 놀이네요. 뮤지컬 브론테 가운데서 우리만의 놀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공연 내용을 듣고 넘버를 들으니까요,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 공연은 여배우들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배우분들만 나오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넘버를 그 넘버는 사실 지난 시즌 공연의 넘버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배우들은 좀 다른 배우분들이신데 이제 실존 인물이 브론테 자매들이니까 당연히 그 공연은 3명의 자매들만 나와서 진행이 되고 여성 배우들이 만들어낸 여성 서사 뮤지컬 그리고 이제 그 관객분들의 그 성비가 여성분들이 월등히 많으니까 사실 더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는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대학로에서 그 연기, 노래 이런 걸 잘하는 젊은 여성 배우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가희, 이봄소리, 송영미, 이지연, 전성민, 박세임 이런 배우분들 등등이 총 10명의 여성 배우분들이 이제 역할을 샬롯 4명, 에밀리 3명, 앤 3명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공연 방송 들으시고 찾아서 공연을 보러 가시면 배우분들 눈에 좀 잘 익혀 놓으시면 TV에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중들한테 알리고 있는 배우분들이십니다. 네. 앞서서 뮤지컬 브론테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어떤 점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제작사 운영하고 있긴 한데 전 이제 그 제작보다는 마케팅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연 홍보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작품을 잘 설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케팅적으로는 흥행은 흥행으로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뭔 얘기냐면 이 공연이 그렇게 잘 된다며
이 공연 티켓 구하기 힘들다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소문이 돌면 공연이 정말 더 잘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영화에서도 막 이제 1000만 관객 이런 거 페이스가 어떤 영화보다 더 빠르다 막 이렇게 많이 홍보하니까. 네. 근데 이 뮤지컬 브론테가 2022년에 초연을 했고 이번이 재연하는 공연인데 이 초연할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창작 초연에 여성 배우분들만 나오고 이 내용을 들으면 알겠지만은 브론테라는 제목이 낯설기도 한데 이게 공연이 딱 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관객 반응이 좋으니까 잘 된다. 이거 티켓 구하기 힘들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티켓이 없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잘 됐었던 케이스의 공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연 당시에 관객들 사이에서 슬금슬금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배우들이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왔다는 걸 감사하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벤트를 막 진행을 하면서 네. 창작 초연인데 매진 행렬이 소위 터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만큼 초연부터 좀 만족도가 높았던 공연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공연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 시즌도 잘 되고 있겠어요. 예.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네. 경기가 어렵나 봐요. 아. 예. 지금도 꽤 잘 되고 있긴 한데 지난번 정도의 매진 행렬까지는 아닌데 지금도 한참 인기의 공연이 되고 있고 공연이 이제 그 6월 2일까지 하거든요.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네. 그래서 그 원래 공연 끝날 때쯤 되면 티켓 구하기 힘드니까 방송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구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네. 공연장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뮤지컬 브론테 소극장 공연이죠. 예. 무대 연출은 어때요? 무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공연을 또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다른 공연에 비해서 무대 장치가 뭐 탁월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뭔가 이쁜 듯한데 약간 어두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무대 배우들의 의상도 그 시대를 반영한 의상을 입고 있으니까는 그 뭔가 이렇게 좀 회색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좀 어두운 느낌이 깔려져 있는데 이 무대의 특징은 무대의 곳곳에 라이브 밴드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숨겨져 있는 게 왜 그 뮤지컬 보면 오케스트라가 모여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대 중간중간에 어떤 피아니스트의 머리만 좀 보인다던가 어떤 이 현을 하시는 분들의 활 쪽만 살짝 보인다던가 이게 네. 그 무대에 살짝 숨겨져 있어서 무대의 하나의 구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3명밖에 안 나오는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오케스트라 밴드가 모여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더 이제 극적으로 극으로 더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무대라 한번 공연장 가서 보시면은 소극장에서 무대를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연 직접 보셨다고 했으니까요. 네. 대표님은 뭐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줄거리 말씀드릴 때 살짝 뒤에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어차피 실존했었던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얼마큼 더 뮤지컬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관객분들한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를 사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브론테라는 작품이 대단한 여성 작가들의 그 험했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간 여성분들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관객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삶을 가지고 위로를 해드릴까. 네. 이게 제가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던 그 형식, 판타지적인 이 부분을 잘 표현해서 관객분들한테 그 감정의 위로를 던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대 위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배우분들 말고 그 배우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의 어떤 타이밍에 들썩거리는 어깨? 들썩이 아니죠. 훌쩍거리는 이 네. 어깨가 이게 가장 인상 깊었었던. 네. 마지막으로 노래 또 한 곡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마지막 곡은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약간 이 3명의 자매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막 이렇게 불렀던 넘버라고 하면 이 넘버는 써내려가라는 넘버거든요. 그 공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넘버인데 공연의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 세 자매가 만나요. 판타지적이니까. 네. 이 세 자매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존재를 막 보듬어주는 그리고 이 브론테라는 본인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 2024년을 사는 지금 이제 이 관객분들한테 누군가한테 닿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넘버인데 이런 의미 있는 넘버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공소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브론테 가운데서 이봄소리, 김야원, 이하진 배우가 부르는 넘버 써내려가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온 신비로운 편지, 그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연서. 그녀가 죽고 없는 미래에도 시간을 넘어 영원해질 그 이야기. 써내려가 써내려가. 작가는 지독한 병을 앓고 있어. 죽어가면서도 포기 않고 글을 썼지. 넘어 숨쉬며 그녀의